부동산 공법의 박형입니다.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41번 국토개발법상 광역도시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광역기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기권을 누가 지정하는가, 계획 수립을 누가 수립하는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광역기권을 지정하는 거면 둘 이상 시도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같은 도면 도의사가 지정하죠.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둘 이상 시도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고, 같은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죠. 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둘 이상 시도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도의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단독으로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국토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여기 틀렸죠? 자,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도의사가 단독 수립한 거죠. 시장군수 요청으로 도의사가 단독 수립했다. 이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사인데 승인받아야 된다. 이게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죠. 3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광역기관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뭐 구분하여 분할하여 이런 표현들 나오면 끝에가 있다 그러면 맞는 거 이렇게 이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분 개최가 되는 거고, 꼭 뭐 한꺼번에 뭐 개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4번에 중앙정기관회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장관 도의사한테 광역기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중앙정기관 등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거고. 5번에 광역기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 계획 승인 시청이 없다. 시도의사가 안 하니까 그 위에 상업기관, 국토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 3년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5번 맞고 정답은 2번이죠. 다음 42번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토장관 승인 받는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장 이 경우에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수립기준 정하는 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는 다 5년마다 가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 뭐 5글자니까 5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외워두셔야 되고 그래서 맞는 거고. 4번에 적성평가 등을 안이할 수 있다. 그 예비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5년이죠. 5년 안에 적성평가 또는 제취약성 분석 이런 걸 이미 했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광역시장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요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데 요 속이게 되면 이제 바꿔서 속일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속이거나 또는 엉뚱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문자라서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되는 거니까 생기본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생기부가 아니고 생활기록부 이거 있죠? 생기부가 아니고 생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걸 외워두시고 그래서 다 맞고 1번이 틀렸죠. 다음 4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시설결정구실로부터 10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 시행되지 않았을 때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한다. 이때 매수 청구하죠. 다만 주의할 사항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다. 이때는 매수 청구가 안 된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에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무자인 지자체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채권이 있고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공통점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공통점 첫 번째, 발행은 지자체가 한다. 두 번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조례. 여기 특징으로 딱 생각나야 돼요. 도시공개시설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으니까 그 발행을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속이면 다 여기를 뭐 지방공사가 발행한다, 뭐 국가가 발행한다 이렇게 속이니까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고, 원할 때 발행하겠죠.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발행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1번은 지자체니까 맞는 거고, 2번은 맞는 거고, 3번에 이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는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가스하고 하수도관. 가스니까 공동구에다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맞는 거고. 4번에 도시공개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보통은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이 기준들 나오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설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따로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거고. 5번에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둘 이상의 도시공개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가 있다. 여기 함께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있다, 맞는 거, 없다, 틀린 거 이렇게 푸셔도 거의 뭐 90% 이상 이 편만 보고 다 해결이 되니까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다음 44번 도시군관리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개발장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세 가지 생각나야 되죠. 개, 꼭꼭, 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던 계획, 국가계획과 관계된 시가바 조정구역,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는 거죠. 다음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나야 될 게 있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기 개정,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공업, 유통물류 기능이 돼야 됩니다. 공업, 유통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걸 제한을 하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기지 개별, 탤런트 공유가 산에 가서 기직을 핀 거죠. 근데 산에 가서 기직을 필 때 같이 만세를 부르게 되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 이상 3만 미만. 그래서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외워둬야 되고, 만세 부를 때는 입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 공유 산에서 만세. 만세는 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기반시설이니까 기지개의 기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나오면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는 거죠. 4번에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 당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임의사업공사 착수, 당시 착수 표현이 나오면 뒤에서 찾을 단어가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이 앞에 가서 시가바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에 붙었을 때는 관계없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3월 안에 신고하고 그 사업공사를 계속하는 거죠. 당시 착수, 원칙은 관계없이. 단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 3월 안에 신고 이렇게 해서 딱 키워드 외워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가바 조정구역인데 관계없이 계속한다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5번에 도시군관 결정 효력은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죠? 여기 다음날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맞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45번 보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도시 외에서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2페이지예요.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단어 2개 떠올리면서 풀면 되는데, 앞에 이렇게 개발과 관련된 뭔가 개발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거나 개발되는 지역이 나오면
뭐 지정할 수 있다, 맞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없으면 지구자라도 찾으면 돼요. 택지개발지구, 또는 대지중사업지구, 용도지구들. 그래서 지구자가 보이거나 개발이 되는 지역. 이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에 맡겨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맡겨야 되는 거 당연하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가설건축물, 이거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곧 철거할 거죠. 어차피 곧 철거되는 건물을 꼭 계획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틀렸고, 좀 옳은 거 틀린 건 답은 이미 1번이었죠. 근데 옳은 거를 옳다라고 자신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나머지 틀린 내용들 쭉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의사가 결정한다. 틀렸죠.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을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사가 결정한다. 틀린 거고. 4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정택 10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둬야 됩니다. 정택 10년.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두 번째가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서 해제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공원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공시 해삼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공시법 선생님하고 술 먹다가 안주가 해삼이죠. 그래서 공시 해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녹지가 주거상업 공업으로 바뀌었어요. 면적은 3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녹주 3입니다. 월급을 주세요. 세 글자로 줄이면 녹주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정택 10년, 공시 3, 녹주 3. 요게 있으면 맞는 거고 요게 해당되는 게 없으면 틀린 거죠. 또 이게 10년인데 도시개발구역에서 사건 난다 이러면 안 되죠.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여기서 사건 나야 되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에 농림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도시외죠. 농림지역이니까 도시외인데 도시외에서 지정할 때는 다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서 나머지 구역에 포함되는 거는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인 지역 여기다 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요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급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사항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요걸 이제 지정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돼. 농림지역 안 되고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외워놔야 돼요. 주거와 특정은 계획관리 안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해서 주거와 특정은 계획관리 안에만, 그래서 주특계 이렇게 딱 외워놔야 돼요. 계획관리 안에 위치할 때만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주거와 특정. 그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 외에 어디 위치해도 관계없죠. 산업유통인 경우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까지만 됩니다. 근데 계획관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는 주거와 특정이니까 주특계 딱 외워두시고, 주거개발지능지구인데 앞에 농림 나왔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다 틀렸고 정답은 1번이죠. 자, 46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공공시설 귀속 문제가 나오면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 키워드 잘 정리했다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행정청이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그냥 무상귀속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때도 무상귀속인데 요거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보이거나 새로운 시설 보이면 다 무상귀속
그 중에 이제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거고, 그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이고, 귀속되는 시설이 종래시설. 두 개가 다 있을 때, 비행정청이고, 종래시설인 경우, 이때는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무상 양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새로운 시설 설치할 비용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종래시설이 용도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 용도 폐지되는 시설. 이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드 딱 외워두시고, 귀속되는 시기는 통행 준비라고 외워두세요. 통행 준비. 그러니까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세목을 정해서 관리청에다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할 때 귀속이 되는 거는 행정청이 개발했을 때,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되는 거는 비행정청일 때. 그래서 통행 준비 이렇게 외워두시면 요 키워드 갖고 다 풀립니다. 자, 요걸 생각하면서 질문을 보죠. 1번에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주변 내용인데, 허가를 하다가 관계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도로와 관련된 거는 주무부청이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천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데, 도로는 교통 관련된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죠. 근데 뒤에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새로 설치한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이 무상 귀속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귀속된다 틀렸죠. 무상 귀속이 나와야 돼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그냥 귀속되는 겁니다. 3번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결론은 무상 귀속이죠. 그리고 여기 새로 설치한 시설이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요거처럼 시설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 귀속으로 되어야 돼요. 근데 행정청이 귀속된다 틀렸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준검사를 마쳤다면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를 해야 되죠. 통지가 돼야 통지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지한테 귀속이 되는 것은 행정청이죠. 근데 통지할 필요가 없다. 틀린 거죠. 5번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예요. 비행정청이죠. 그리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이니까 이게 종래시설이죠. 두 개가 다 나왔죠. 비행정청이고 종래시설. 그러면 결론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가 된다 그랬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기속 문제가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키워드를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정청 보이면 무상 귀속.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무상 귀속.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고 종래시설 여기 둘 다 나왔을 때 이때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귀속되는 시기는 통행 준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47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강화 적용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건폐 용적률 강화 적용을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하냐 그러면 50% 강화예요. 50% 강화라고 할 때는 건폐로 해당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죠. 용적률만 50%를 강화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시장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심의 당연히 거치는데, 심의는 항상 마지막에 한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심의는 항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뒤에는 항상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돼야 되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확정이 안 됐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틀린 거예요. 심의 거쳤으면 무조건 확정된다라고 키워드를 하나 딱 기억을 해두시고, 심의 거쳐서 그냥 지정이 되고 알려야 되니까 고시만 바로 하는 거고 승인 받는 절차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이 돼야 돼요. 되는 날 틀렸고 다음 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 기간 1년. 다음 날. 딱
또 키워드를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인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는데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속이게 되면 거꾸로 속여요. 기반인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속이거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기반인서 설치 계획은 따로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게 되니까 이거를 두 문자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인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기본 이렇게 외워두세요. 지기본. 지구본이 아니고 지기본이다. 이런 정도로 하나 기억을 해두고 답이 4번이고 5번에 시장건설은 기반인서 설치 비용 납부무자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고 1개월 안에 비용을 부과한다. 이 기반인서 설치 비용 부과는 2개월 안에 부과하는 거죠. 허가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48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아닌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이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뭐 주거상업 공업이면 난개발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 대상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만 지정하는 거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계획 관리 도시 외 지역이죠. 여기 생산 관리. 근데 상업지역, 주상공에 해당되는 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9번 용도구역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장공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과 결정한다. 개 꾹꾹 시 여기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던 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는구역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도시장공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이 아닌 거죠. 요거는 도시장공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습니다. 도시혁신구역도 그렇고 복합용도 구역도 그렇고 둘 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에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효력을 잃는다. 기본적으로 해제된 거로 본다. 효력을 상실한다. 기본적으로 다 다음 날이 나와야 되죠.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부터가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시도의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오면 무조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야죠. 회장. 네, 시도의사 이미 틀린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으로 결정. 요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공법에는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방향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2번이죠. 다음 50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일정한 시설은 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 중요하지 않은 시설들, 근데 뭐 장사시설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공공청소라든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든 어느 규모로 설치하든 문제가 안 되는 시설들은 계획 결정 관계없이 설치가 돼요. 근데 장사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계획 결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 이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또는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무슨 지정하게 된다. 또는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나올 때나 항상 협의라 그랬죠. 협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합치하거나 아니면 할자를 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된다 그랬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 이때는 이제 위에서 나서는 거죠. 그 위가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근데 같은 도에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도의사가 나서는 거죠. 도의사가 나서가지고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자가 누군지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그 키워드 내용이 딱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보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오죠. 국토기법에 민감에 해당되는 키워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로 보증. 이 표현이 나오면 민감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시행자 지정 동의 받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 해당 안 되고 민간 시행자가 이제 지정받을 때 동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3분의 2든 2분의 1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시행자 지정 동의 보면 민간인데 공사니까 바로 틀렸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4번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적 관계없이 어디든 막 설치가 돼야 되니까 적용을 안 합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이 분할하여가 보이면 뒤에가 있다고 돼 있으면 맞는 거고, 뒤에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는 거고, 없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만 풀어도 돼요. 근데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냥 틀린 거죠. 분할 시행이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가 같이 단어 보고 있다냐 없다냐 이렇게 풀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조건으로 있다 보이면 맞고 없다 틀리고, 분할하여 있다는 맞고 없다 틀리고,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보면서 뒤에가 안 된다? 바로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다음 51번. 기반시설 중에서 환경기초설에 해당되는 거. 기반시설 종류가 7가지로 구별이 되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또 환경기초시설, 또 유통공급시설 등등 이렇게 7가지 구별되는데 일일이 다 구별할 거 없고요. 단어 보면 대충 다 이제 분류가 됩니다. 2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환경기초시설 한마디로 도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안으로 들여오면 그 유통공급이 되는 거, 도시 안으로 들여오는 것들. 근데 뭐 전기수, 가스가 다 도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도시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통공급. 거꾸로 내다 버리면 환경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다 버린다 이거 찾으면 돼요. 폐차장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기초가 되는 거고, 유수질은 재난 막기 위한 거죠. 방제와 관련된 시설이고, 직업훈련시설, 공공 관련된 거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되는 거고, 방송통신은 통신이 사람 사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유통, 공급시설이 되는 거죠. 유통공급. 그 다음에 녹지는 도시 안에 공간 확보를 위한 거니까 공간시설이 되죠. 그래서 버리는 거 딱 찾으면 되니까 답은 쉽게 1번이고. 다음 52번.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 용적률 다 외워놔야 되죠. 주거지역 용적률은 100, 300, 500이에요. 100, 300, 500입니다. 그래서 100은 일종 전용, 300이 3자, 300이 3자, 3종 일반 주거, 그리고 500이 준주거. 요걸 기준으로 이제 50% 차이니까 주거지역 용적률 100, 300, 500 이게 딱 생각나야 됩니다. 3종 일반이니까 여기 이제 300이고, 그 다음에 중위상업이 가장 높은 용적률이죠. 1500이죠. 일반이 1300. 그리고, 유통이 여기 1100이죠. 유통이 1100. 그리고 근리는 900 이렇게 정해져 있죠. 준주거는 100, 300, 500인데 500이 준주거죠. 그래서 준주거 500.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통틀어 80인데 계획관리 요거만 100이 되죠. 자연녹지도 100이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 100이죠. 100짜리가 3개가 있죠. 네, 계획관리 100.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2번의 중위상업. 근데 뭐 이 정도 숫자를 몰라도 중위상업이 가장 밀도가 높은 거니까, 이건 제발 좀 맞춰라. 이게 낸 거니까. 이런 것 틀리면 절대 안 되죠. 다음 53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 사람들이 다 시도의사들이고 대도시까지 지정하는데 토지특공사가 뭘 지정하는 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한다.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요거는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 장관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딱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것들이 일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은 지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장이 뭘 구역 등을 지정한다 무조건 틀린 거고,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딱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단위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겠고요.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비구역. 요 5개는 시장군수.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는 뭔가를 지정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사람이 공법 전체로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은 국장, 그리고 수산자보구역은 회장,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 그리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거는 지성계획이정 5개. 축구선수 박지성 있죠? 지성이가 말 안 듣고 계획이정이에요. 지성계획이정 5개는 시장군수도 지정을 하고, 구청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외에는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공사가 뭘 지정한다.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따로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 5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공기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게 6개가 있는데, 이걸 스토리로 좀 짜서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철도공사 있죠? 철도공사? 철도공사니까 기차예요. 기차 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외우시면 돼요. 기차 타고 뭐 했냐면, 관광을 간 겁니다. 기차 타고 관광을. 어딜 갔냐면, 농어촌으로 관광을 갔어요. 농어촌 공사가 있고, 농촌에 관광 갔으니까 구경을 해야 되죠. 시골 가서 구경할 게 땅 구경 아니면 물 구경이 다죠. 그래서 기차 타고 농촌에 관광 가서 물도 구경, 땅도 구경. 그리고 구경하다 좋은 땅이 보이면 매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입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부동산화는 이건 도시개발법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정비법에 공동시행제로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제로 하면 나오는 거고, 도시개발법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55번.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다 해당이 안 되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은 유일한 요건이 토지 소유. 이게 유일한 요건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든 또 동일했든 안 했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안 되죠. 지상권자도 안 되는 거고, 유일하게 토지 소유, 이 사람만 조합원. 그 토지를 소유하면 미성년자라도 조합원 또는 피한정 의견이 등등, 이게 결격 사유 자체가 아예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요건은 토지 소유. 한마디 딱 외워두시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개발계획 수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없는 거를 외워놔야 되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기본으로 정관, 임원, 합병, 해산.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정관, 임원, 합병, 해산. 해산이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 해산하는 거는 대행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2가지 계획.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이걸 대행할 수가 없죠. 실시 계획은 대행할 수가 있어요.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을 대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개발 계획 수립이니까 대행할 수 없다. 맞는 거죠. 물론 이제 경미한 건 예외가 되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미한 거는 따로 언급이 안 된 거니까, 개발 계획 수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죠. 임원 결격 사유가 공통 4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두 번째, 파산 후 복권 안 된 사람. 세 번째가 금고 이상의 시정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면제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 공통이니까 공통 4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걸 공통으로 해서 정비법에는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 이렇게 추가되죠. 주택법에서는 등록 결격 사유에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게 추가가 되죠. 기본으로 외워둘 게 이제 이 내용인데, 2년이 지나지 않은 거는 벌금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됐다, 면제됐다.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돼야 되죠. 벌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수 나오면 있다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겸할수는 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겸할수 있다가 유일하게 하나 맞는 게 있는데, 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수
겸할수인데 앞에가 조합장이 대연을 겸할수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있다가 맞아요.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겸할수 없답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겸할수 보는 순간 있다 바로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뿐 사무까지는 감사 안 한다. 감사하는 일이 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거니까 당연히 사무, 재산 상태 회계 등등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2번이고요. 56번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구명기간 예금금리 등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정한다? 틀렸는데, 자, 이율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발행자가 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율을 조례로 정한다 이름에는 채권 이름에 도시 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설채권, 도시개발채권 이때는 채권 이율을 조례로, 이름에 도시가 없으면 이율은 그냥 발행자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토지상환채권 무기명시 이름에 상한자가 있으면 무기명이 아니고 무조건 기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도 기명시, 주택상환 사채도 이름에 상한자가 있죠. 기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질권자 주소가 아닌 성명을 원부에 기재하면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성명만 쓰면 이 성명이 동명이인들이 많으니까 성명만 쓰는 게 아니라 성명과 주소 이걸 같이 써야 되죠. 주소가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와 성명 이거를 원부에 기재해야 제3자 대항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채권에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가 아닌 이거 좀 틀린 거고. 4번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토지상환채권은 발행 목적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인데 그 일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규모까지 같이 외워두는 상이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 일부를 지급하려고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전부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일부를 지급하려고 발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4번이죠. 57번 괄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단순 암기적 외워놔야 되죠. 헷갈리면 원형지니까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대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이고 원형지 공급할 때 규모는 3분의 1이고 대비해서 외워놔야 돼요. 헷갈리니까 원형지가 세 글자 3분의 1이다. 토지상환채권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답은 3분의 1. 다음 58번 문제는 극상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우리 시험 모의고사 보면서 극상 문제를 일부러 자꾸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공법은 극상 문제가 기본 한 10개 정도 이상은 계속 나와요. 10개는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도 풀기가 어려운 상이니까 그걸 골라내는 훈련을 하느라고 이렇게 문제를 넣어놓고 있으니까 극상 문제는 따로 해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59번을 보죠. 여기는 좀 쉬었다 하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동이용시설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있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등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들.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타가소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 기반시설 아닌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공동이용시설인데 그 공동이용시설 중에 타가소,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노유자 시설들이 있는데 유치원은 노유자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죠.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가소, 경로당 요 중에 뭔가 유사한 시설 중에 골라야 되는데 유치원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60번은 극상 문제니까 해설 안 합니다. 61번도 극상 문제로 출제가 된 거니까 해설 없이 넘어가죠. 62번입니다.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 명이 토지를 공유했어요. 공유는 무조건 하나로 봐야 되죠. 근데 2주택을 공급한다? 틀렸죠. 그냥 1주택만 공급하게 되는 거고.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요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을 정하되 연장할 수가 있죠. 연장이 20일이죠. 근데 연장인데 30일 틀렸습니다. 20일을 연장할 수 있고. 3번 지문은 좀 어려운데 기출 지문도 한번 나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놓는 건데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청 인가 신청 있고 나서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 요청의 그 요청의 조건이 조합원의 5분의 1 그리고 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날짜를 외워놔야 되는 건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약간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운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4번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은 공동 소유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시행자와 분양받는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받고 시행자가 여전히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분양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했겠죠. 돈 없는 사람이니까 작은 거에 돼요. 85가 아니라 60이야. 그리고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돈 많은 시행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만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지분형 주택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지분형 주택 의미는 공동 소유 방식으로 분양하는 거. 지분형 주택 공급하는 자는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동 소유 기간 10년. 이 정도를 딱 정리를 해 두시고. 5번도 좀 어려운데 5번에 시장 문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 80제곱미터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이유가 누군가 요청한 거예요. 이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했는데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소유했거나 또는 주거용 시설이에요. 주거용. 한마디로 주택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자.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한 자인데 그 토지 면적이 90 이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 면적이 40 이하. 소유한 자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80제곱미터니까 90 이하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62번은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은 문제고 63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관계신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입자 동의를 받는데 원래 주관계신사업 동의 받을 때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죠.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입자 동의, 과반수 동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가 세입자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이때는 이제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외가 됩니다. 근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하가 된 거죠. 이하가 되니까 예외로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린 거죠.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20인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지문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토지등 소유자 수가 조금 몇 명 안 되니까 조건이 20명 미만입니다.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한다. 근데 여기는 20인이니까
20명 미만은 20이라는 숫자가 빠져야 되잖아요. 20이 되는 순간 이거는 20명 이상이 돼버린 거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 20명 외우기도 이제 급한데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구별해서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고 나서 3년이 됐는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한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맞는데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사항이에요. 지문도 좀 어렵고 답도 좀 어렵고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요건이 한 8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한다. 또는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군수가 사업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조합설 인가 신청 3년이 맞습니다. 이 구역 해제 의무적 해제 고각을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그 이유 중에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2년 안에 조합설 인가 신청 없다. 정비구역 해제되는 사유가 있죠. 그거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에 조합은 토의동 소유자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감사를 둬야 된다.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예요. 감사를 많이 둘 수 없죠. 5명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감사가 아니라 이사. 이사는 기본 3명이죠. 3명 이상.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 이때는 5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200이니까 100명 초과고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감사는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주민대표회의는 토의동 소유자 과반수동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할 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뜻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등한테 그 의견들을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사가 하는 일은 사무를 분장,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는 거고, 이사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3번이죠. 이 문제도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 64번. 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는 토의동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 비용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 그 차액을 부가금을 해서 부가도 징수할 수 있죠. 아니면 사업하다가 모자라는 거 당연히 토의동 소유자한테 받아내야 되죠. 이제 부가금이고 그걸 차액을 부가금을 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용지할 수는 없다. 전부 또는 일부를 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는 안 된다? 틀린 겁니다. 수는 없다 이 표현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공법에 전부냐 일부냐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한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는 전부라도 일부라도 다 되는데 전부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용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공탁할 수 없다? 안 받으니까 공탁해서 해결하는 거죠. 공탁할 수 없다? 틀렸고 4번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례에 따라서 부가징수할 수가 있다. 이 체납처분이라는 게, 이 체납처분, 이게 이제 강제하는 건데, 강제는 행정청만 강제를 한다. 이런 게 또 키워드 딱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인 시행자는 행정청이니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니까 행정청이 아닌 거죠. 행정청이 아닌데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강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못 하니까 징수를 위탁하게 되는 거죠. 4번 틀렸고, 5번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이거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5년이 맞는데 이종구실의 다음날 취득하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되는 게 다음 날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고시 1부터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다음 65번. 요거는 극상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6번. 주택법령상 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데 해당 안 되는 거. 단지를 별개 단지로 구별하는 시설은 철도,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이런 철도로 나눠진 걸 한 단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철도로 분리가 됐다 별개 단지가 됩니다. 근데 그 도로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20m가 있고 8m가 있어요. 20m는 일반 도로인 경우,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분리가 된 별개 단지, 8m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경우에는 8m 이상으로 분리가 된 별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20m, 8m 중에서 어느 게 8이냐 구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게 8글자죠.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가 8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별해 두면 헷갈릴 게 없죠.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게 8글자니까 8m 이상의 도로로 분리가 돼 별개 단지인데 6m니까 해당이 안 되죠. 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에 20m 이상의 일반 도로니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폭 따질 필요가 없어요.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다 별개 단지가 되죠. 답은 2번이고 다음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1번. 주택에 딸린, 이 딸리란 말이 보이는 순간 이미 부대시설이에요. 부대됐다라는 의미가 딸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택에 딸린, 담장, 부대시설이고 복리설 아니죠. 복리설은 주택에 딸려 있지 않고 없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있으면 주민들이 살기 편한 시설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복리. 근데 기능상 필요해서 딸려 있는 거는 다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아파트형 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300세대 미만. 여기 또 어렵게 또 돼 있는데 그 미만이냐 이상이냐 뭐 이하냐 아주 구별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300세대니까 300세대 이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틀린 걸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을 또 빼버리면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디귿번을 보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 아닌 건 모두 다 민영이 되는 거죠. 자, 다음 68번을 보죠.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좀 많아가지고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요거 첫 번째 사항에 요 청약 경쟁률 요건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 청약 경쟁률 요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세 군데 모두 공통으로 똑같이 해당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직전월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간 기본은 5대1입니다. 기본은 5대1을 초과한 경우. 근데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에는 10대1을 초과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건에 해당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런 지역이 지정을 하고 조정대상 지역도 이런 지역이면 다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요건들이 세 가지 지정 요건이 다 달라가지고 복잡한데 청약 경쟁률 요건만큼은 세 군데가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니까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2개월 5대1 국민주택 규모 10대 1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은 5대1 나와야 되니까 요거만 알아도 답은 이미 4번이죠. 기억번은 5대1. 그 다음에 니은번은 10대1. 그리고 분양실적이 감소했다. 이거 30%입니다. 주택의 분양실적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30%. 답은 4번이고요. 다음 6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가능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공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계획에다 다 담게 되죠.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분할하여가 나오면 분할하여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두 가지 분할하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걸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분할후 각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분할 1만.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이때는 600세대 이걸 찾아서 풀어야 돼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할하여 끝에가 있다는 맞는 거, 없다는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할하여인데 앞에 가서 공구별로가 붙었죠. 이제 확인할 거는 600에 600세대 이상이니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는데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 승인 여부 통보 60일입니다. 이게 좀 유사한 내용이 정비법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여부를 통보하는 게 60일이죠. 그거나 같아요. 이 정비법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여부 통보 60일,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의 승인 여부 통보 60일입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원칙은 5년이고 다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최초 공구 5년, 나머지 공구 2년입니다. 다 기본 암기사항이니까 외워두시고 공사 착수 5년. 5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 받고 3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20일이에요. 주택법도 20일이고 정비법도 20일이고 건축법도 5일짜리가 있긴 한데 보통은 다 신고 수리 여부 통보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나 다 20일이니까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70번은 극상 문제니까 넘어가죠. 다음 71번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개념은 요거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집이. 그러니까 분양받은 게 아니라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사고 파는 거 딱지 산다 막 이러죠. 그 딱지 잘못 사면 막 잡혀가요. 법으로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집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모두 금지가 되고 근데 주택을 이미 공급받은 거는 입주자로 선정됐다라고 하죠. 선정된 집이 요거는 이미 공급받은 거예요.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는 요거는 양도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을 양도한다는 거를 전매한다고 하는 거죠. 전매. 그래서 전매 문제는 분양받은 이후의 문제고 분양받기 전에 그 집위를 사고 파는 거 그게 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가 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관련된 어떤 증서들 그게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죠. 그 매매 안 되고 여기 이제 양도, 양수, 알선, 관고 이 모두를 다 금지한 거죠. 여기서 양도양수란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 수반한 모든 행위예요. 단 주의할 거는 상속과 저당 이 두 가지는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고 이를 매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금지가 되는 거고 주택 상환 자체가 주택으로 상환받는 거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죠. 매매하는 거 안 되고 알선도 안 되죠. 입주자 저축 증서가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죠. 청약하려면 이 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증서에 해당되지만 저당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속 저당은 제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다 관련된 내용들이죠. 매매 안 되고 광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어떤 확인서, 건물 해체 확인서 등등 다 매매 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그 일일이 열려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관련된 어떤 증서다. 그리고 확실해야 될 거는 금지되는 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다 금지됐는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된다. 여기까지를 확실히 기억해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72번.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에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라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데 그 지상권자 같이 포함을 해요. 지상권자가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니까. 그래서 지상권자가 반대한다? 안 됩니다. 전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든 건축물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누구든 반대하면 협정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쳤다. 관할 시도의사. 언뜻 보면 맞아 보이는데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 찾아가야 돼요. 위에 뭐 시도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쳤다. 과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변경이라는 단어 나왔죠. 변경은 절차가 항상 같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가를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뒤에가 신고를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다시 인가를 받는 겁니다. 4번에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 폐지도 변경되는 내용이니까 똑같이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인데 폐지할 때 전원 동의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폐지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영원히 폐지 못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로 갑니다.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고 폐지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전원 동의. 이게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에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럼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거니까 그 협정에 따라야 된다. 맞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73번 이것도 흑상문제니까 생략합니다. 다음 74번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맞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특광도 시도의사가 제한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한한 이유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니까 제한할 거고, 그 다음에 장관이 요청할 때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주무 장관이 요청할 때. 특광도는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제한을 하는 거고, 제한하는 거는 이제 허가 제한인데 착공 제한을 포함을 해요. 용도 변경 제한도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허가도 제한하고 착공도 제한하고 용도 변경도 제한할 수 있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상 필요하니까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해서 요청하면, 장관이 요청했죠. 장관이 요청했다. 이때 제한은 같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거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 1년에서 2년. 틀렸습니다. 연장은 1년인데, 자, 건축법에서 기간을 좀 단순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에서 기간을 1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에 해당되는 게 있고, 3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복잡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1년짜리를 2개 외워두시면 돼요. 2개. 그래서 첫 번째 1년은 건축 신고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한다. 허가받고 착수하는 기간은 2년이에요. 근데 신고하고 착수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나올 때마다 다 1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기간 중에서 1년 신고 착수 연장 딱 2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3년짜리는 가설자가 보이면, 가설건축물 이게 보이면 그냥 3년이에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도 존치기간은 3년. 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이지만 가설건축물이니까 3년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개 뺀 나머지 모두 다 2년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요걸 확실하게 딱 외워놔야 돼요. 3년짜리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축법상 기간 1, 2, 3. 1년, 2년, 3년인데 그중에 1년 신고 착수와 연장, 3년 가성건축물, 나머지 기간 2년. 그러니까 허가 제한 기간 기본 2년, 연장 1년입니다. 허가받고 착수하는 기간 2년이에요. 그 심의결과 통지받고 그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년 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허가 신청 2년 안에, 뭐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 2년. 그래서 2년짜리가 많으니까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 세 개 외워서 그 중에 1년짜리가 신고 착수와 연장이다. 그리고 3년은 가성건축물이다. 나머지는 다 2년이다. 이렇게 한 번에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근데 건축법상 기간인데 연장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1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틀린 거니까 답이 이제 3번이죠. 4번에 특광도는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인정되니까 시군구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사람이 국토장관하고 특광도라 그랬죠. 국토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또는 장관이 요청했다. 그리고 특광도는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제한하는 거고 당연히 밑에 하급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을 하죠. 5번에 국토장관은 보고받은 특광도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이고요. 다음 75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거로 보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자, 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신고 대상 건축물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신고 대상 건축물 바닥 면적 85 이내부터 있죠. 바닥 면적 85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그다음에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을 도시 외에서 건축하는 경우. 그다음에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손할 때. 그리고 그 대손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연면적 100 이하, 높이 3m, 표준 설계도서 등등 그 내용들 쭉 체크해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대선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는 200 미만 층수가 3층 미만 대선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선인데 200 미만이고 200 미만이 됐죠? 2층이니까 3층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 건축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거, 수선이 시효자니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 시효. 대선 중에서 시효에 해당하는 수선. 그러니까 대선 행위가 증설하는 게 있고 대선 행위가 증설하는 거, 해체하는 거, 수선하는 거, 변경하는 게 있는데 증설, 해체, 변경 이거 다 허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효자인 수선에 해당하는 행위 이거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선이 보이면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바로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디귿번도 수선하는 게 나왔죠. 바로 신고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까지 신고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 이하, 150이 아니라 100 이하일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5m가 아니라 3m 이하가 되죠. 3m 이하 증축. 그래서 리을과 미음을 빼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죠. 일단 그 리을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 이하 기본장 이상이니까 리을만 싹 빼버려도 답이 그냥 바로 1번이 되죠. 그리고 높이는 3m다 같이 외워두시고 다음 76번 극상 문제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다음 77번 건축법령상 국토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제관에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범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게 있는데 아파트 이거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자꾸 범죄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거고 이동훈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이게 다 그 고시원 말하는 거예요. 고시원. 고시원 그 주관경 굉장히 열악하면서 자꾸 거기서 사건 사고 생기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문화 및 집회시설 해당되는데 동식물원 요거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다음 78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되는 건축물은 그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지역이 일단 네 군데 지역에 해당돼야 되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그리고 규모는 5천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이런 시설이 돼야 됩니다. 일단 판매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해당 안 된다. 뭐 숙박은 있지만 위락시설 해당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1번에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이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은 맞는데 초등학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준주거 지역도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은 맞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뭐 공개공지 갖다 만들어 놔봐야 여기 생선 막 썩는 냄새 나고 여기 누가 쉴 사람이 없죠.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이것도 지역은 맞지만 관망탑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자연녹지 지역은 공개공지가 필요가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도 안 맞고 건물도 해당이 안 되고 5번에 중공업지역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운수시설이죠. 운수. 그 중에서 여객용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정확히 맞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79번입니다.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건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 안 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세 가지 지목의 경우에는 무조건 농지예요. 경작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가 아닌 거,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를 세 가지로 딱 외워놔야 되는데 몇 초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3초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초임. 요 3이 뭐냐면 3년 미만이에요. 경작기간 3년 미만. 지목이 요 세 가지가 아니면서 전답과 수원 세 가지 지목이 있죠. 세 가지 지목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다. 이러면 이제 농지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초지. 그리고 임야인데 형질병령 허가받지 않고 그냥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경작을 하고 있어도 농지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가 아닌 거 3초임 이렇게 외워두시고 특히 전답과수원에 해당되면 경작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농지가 된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소가축 80도 사육하면서 연중 150일 축산업에 종사한다. 농업인이 되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이거 농업인의 조건이 있죠. 농업인은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그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 종사수가 90일이죠. 그래서 농업이 90일, 농구 이렇게 하나 외워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농지 면적 1,000이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될 때는 330으로 예외 330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업의 경우에는 종사일수가 12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면 되죠. 축산업 120일. 그리고 축산업의 경우 종사일수는 120일인데 축산업이니까 가축을 키워야 되죠. 그 가축이 대가축이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가 있죠. 그리고 가금류 1000수, 꿀벌 10군. 여기 소가축 80두. 이거는 이제 요 조건 안 맞아요. 근데 그 요건이 그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기 때문에 120일 이상을 농업에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 가축 사육 그 조건을 맞추거나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되더라도 여기 150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가축 사육 조건을 보면 대가축이 2마리고 그다음에 중가축이 10마리, 그다음에 소가축이 100마리, 가금류가 가금 1000수, 그다음에 꿀벌 10군. 요 요건 요건을 갖춰서 하거나 아니면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이러면 이제 농업이 되니까 150일이다.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했으니까 농업이 되는 겁니다. 3번에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경작을 한다? 바로 농업인이죠. 왜냐면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90일 이상 되면 되는데 농지 면적이 3,000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90 이상 돼야 되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80일이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농업이 되는 거고. 4번에 인삼의 재비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박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가 된다 그랬죠. 경작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된다. 맞는 겁니다. 5번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 위탁경영에 해당된다. 위탁경영이라는 게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스스로 경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경작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면서 농작업을 이제 맡기는 거죠. 이게 위탁경영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80번 문제는 극상 문제니까 이건 해설을 생략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 쭉 풀어봤는데 지금 이제 그 4월이에요. 앞으로 기간이 10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 조급하게 마음 먹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